여러분, 은퇴 후 평생 모은 노후 자금 8억 5천만 원을 단 하루 만에 잃고 결국 쪽방촌으로 내몰린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아들의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믿음과 배신, 그리고 끝내 지켜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을 땐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었고 중년엔 같은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학교 앞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제 삶은 특별한 표제를 달기엔 너무 소박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새벽마다 허리보다 먼저 눈이 떠지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지요.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씻은 듯한 하늘 아래 골목의 비둘기들이 허둥지둥 날개를 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오늘도 버티자는 소리였습니다. 은퇴가 다가오던 해에 저는 오랜 노릇처럼 차곡차곡 모은 노후 자금을 세어보았습니다. 8억 5천만 원. 숫자를 입 밖으로 뱉는 대신 저는 오래된 통장의 페이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잉크가 눌린 자리마다 저와 아내의 시간과 땀이 눅눅하게 깃들어 있었지요. 그 돈으로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해를 더 걷고, 몇 해를 더 먹고, 몇 해를 더 웃을 수 있을지. 아내는 달력에 붉은 점을 찍듯 시작날을 적어두었고, 저는 응급실에 한 번 들를 때마다 버틸 수 있는 비용을 가늠했습니다. 늙는 일은 계획표로 다룰 수 없지만, 가난은 숫자로 어느 정도 밀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잠들게 했고, 아침이면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해가 잘 드는 남향이었고 마당 구석에 장독대는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봄이면 된장 냄새가 더 부드러워졌고 여름이면 장마가 깔고 앉은 공기를 뚫어내듯 소량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을엔 은행잎이 처마 끝에서 빗물처럼 떨어졌고 겨울이면 햇살이 창틀에 붙은 얼음을 얇게 핥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우리의 사소한 사치였습니다. 새 가구를 들릴 생각은 없었지만 아내는 오래된 의자에 새 방석을 얹었습니다. 제 허리는 그 방석의 탄력을 기억했고 저녁이면 두 다리를 거기에 내려놓으며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키워달라고 말하곤 했지요. 소파 밑엔 오래된 잡지가 구겨져 있었고 싱크대 아래 서랍엔 종이클립과 고무줄, 낡은 봉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상에 버릴 것은 많았지만 우리에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오는 날이면 현관 앞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장난스럽게 인사를 했고 저는 그의 어깨가 어릴 적보다 넓어졌다는 사실에 괜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저녁상에 앉으면 아내는 국을 한 번 더 끓여내고 저는 젓가락을 아들의 그릇 쪽으로 슬며시 옮겼습니다. 아들은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낯선 바람이 섞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젊은 사람들 말대로 요즘은 뭐든 빨리 이뤄진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느릿느릿한 사람이고 늦게 배운 습관을 아직 바꾸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들의 말은 늘 반쯤만 알아듣고 반쯤은 믿었습니다. 반쯤은 걱정했고 반쯤은 기대했지요. 그 반쪽짜리 믿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하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점심상은 서둘러 차려졌습니다. 생선 한 토막과 된장국, 겉절이를 얹었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아들 앞에 놓으며
오늘 반찬이 조금 짜면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의 길이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움직인 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느린 영화처럼 보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금속성의 소리, 젓가락이 허공에서 주춤거리는 흔들림,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그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듯 뻐근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들이 가장 어려운 얼굴로 우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난감함을 알아차렸지만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늙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모른 채 하는 기술만큼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돈이 돈을 빨리 데려온다 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게 됐다 했고 확실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저는 말끝에서 튀는 단어들 사이로 냄비의 수증기처럼 희미한 의심이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어릴 적 그려오던 산의 선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도화지에 거친 연필선으로 그려놓던 산. 비뚤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꼭대기를 향하던 그 선. 저는 그 선을 기억 속에서 꺼내어 오늘의 단어들 옆에 조용히 놓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의 기억은 때로 사리처럼 단단해져 판단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리를 손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졌고 우리 셋의 침묵도 따라 길어졌습니다. 창밖에 은행잎이 빛을 흩뿌리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멈춤 속에서 결심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부모의 결심은 대개 단순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게, 아이가 굶지 않게, 아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 문장. 저는 그 문장들의 서명을 하듯 천천히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집의 문을 여닫던 그 열쇠는 우리의 삶을 여닫던 금속이었습니다. 손에 잡힌 열쇠의 무게가 문득 너무 가벼워져 저는 당황했습니다. 가벼운 물건은 자주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요. 가벼운 결정은 자주 무거운 결과를 데려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손의 기억이 마음을 앞질렀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제 말끝을 들으려 모여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모았습니다. 밥알이 그릇 바닥에 작은 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별은 원래 멀리 있어야 안전합니다. 가까운 별은 불길이죠.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늘 그렇듯 너무 빨리 사라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이 별의 궤도처럼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로 더디게 위험을 이해하고 너무 빨리 희망을 받아들입니다. 저녁 공기가 어둑해지자 아들은 서류를 정리했고 아내는 국냄비에 물을 한 주전자 더 부었습니다. 늘 더우면 물을 붓듯 불안하면 우리는 말을 덜어내지요. 저는 말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냈습니다. 봉투 위에 손바닥을 올리니 송금과 봉투의 주름이 겹쳤습니다. 그 겹침이 한순간 어지러웠습니다. 그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이 천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나가다가 어느 순간 낯선 부두에 닿는 꿈이었습니다. 부두의 목재는 습기에 젖어 푹신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엔 보이지 않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회색빛이 얇게 스며들었고 새들이 아직 노래할 준비를 하지 않은 시간이라 세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베개에서 머리를 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요? 제 질문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다가 가슴속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같은 무게로 양팔저울 위에 놓여 흔들리다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멈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날의 공기는 대개 낯설고 낯설음은 언제나 매혹과 위험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이불 위에 올리고 조심스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다짐은 말보다 오래가는 숨 같아서 한 번 내쉬면 곧장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숨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골목의 비둘기가 날개를 펴고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파랗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건네줄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 애써야 할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두 가능성이 제 안에서 천천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문을 열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문 앞에 선 발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마루를 비추기도 전에 저의 습관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든 채 조용히 숨을 골랐고 그 숨결의 일정함이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제 가슴 속에 둔탁한 소리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 부모님 믿어달라는 말, 저는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식을 믿는 것이야말로 늙은 부모의 마지막 의무라 생각했으니까요.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지요. 불안할수록 더 많이 챙기려는 게 아내의 습관입니다. 가지볶음을 얇게 썰어 담고 김치를 조심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몇 번 움직였지만 입안에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혀끝마저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힐끗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오래된 대화법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으로 말을 대신하는 법입니다. 그날 아내의 눈빛은 질문이었고 제 눈빛은 대답 대신 침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와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와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글자들을 오래 바라보았지만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보는 듯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장독대 옆에 자라던 풀이 떠올랐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풀처럼 불안감이 제 안에서 자꾸 자라났습니다. 아내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 위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손은 평생 제 허리춤을 다잡아주고 자식을 끌어안아 키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제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애원과 함께 은근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부한다면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서명이 끝났을 때 손가락이 떨려 종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미소라기보다 자신만의 성취에 기뻐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아차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진실을 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단어, 대출이라는 단어, 담보라는 단어만큼은 뚜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어두운 점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싱크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위험한 거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고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바람은 여전했지만 바람의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계절을 알려주던 바람이었는데 이제는 불안과 위기를 몰고 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잠에서 깨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이미 깨어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부딪히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우리가 가진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그 즈음 아들은 우리와의 연락을 점점 피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가끔 메시지로 보내오는 글에는 변명과 핑계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기대했던 믿음이 무너질 때 그 허탈감은 분노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부엌 창가에 오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집과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마당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빛이 더 이상 우리를 품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곁으로 와서 종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래된 가구, 장롱 속의 낡은 옷까지, 장독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삽까지,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손을 대니 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해요. 그곳이 어디든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목소리 속에서도 두려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마지막 집은 더 이상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우리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마당을 떠나는 순간 장독대가 햇살 속에서 작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작별 인사 같아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좁고 낮은 천장 아래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쪽방촌.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새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쥔 채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삼켰습니다. 좁고 비탈진 길 위로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낡은 건물 벽엔 빗물이 지나간 얼룩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 사이로 스며든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먼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눈길을 두려워 감추듯 낮추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방은 상상보다 더 작았습니다. 한 걸음 반만 옮기면 벽에 닿았고 창문은 있었지만 유리 너머로는 맞은편 건물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들어오지 않았고 낮인데도 방 안은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낮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어 그 사이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벽을 훑을 때마다 그 눈빛은 한때 우리가 살던 집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약통,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름날 강가에서 바지를 걷어올린 채 물장구를 치던 모습, 겨울날 눈사람 옆에서 장갑을 흔들던 모습. 저는 그 사진 속 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곳에 있고 그는 저 멀리 떠나 있는 걸까?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일어났지만 대답할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좁은 방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를 이어 술에 취한 듯한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얇은 벽은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마지막 비밀마저도 들킬 것 같은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더 슬펐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깊은 구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자 좁은 골목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국밥집의 연기가 골목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지만 곧이어 멀어졌습니다. 그 웃음은 이곳의 아이들이 아니라 저 멀리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우리 아들의 웃음도 저렇게 맑았는데 세월이 그 맑음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우리는 쪽방촌의 생활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쓰는 법, 좁은 부엌에서 서로 비켜가며 물을 데우는 법, 밤이면 문을 꼭 걸어 잠가야 하는 이유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금세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진다는 건 삶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아내는 작은 스티로폼 상자에 쌀을 담아두었고 저는 가끔 장에 나가 싼 채소를 몇 가지 사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방 안에 앉아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사진 속 아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사진 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답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텅 빈 벽과 얇은 매트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이 제 손 위에 얹히는 순간 우리의 슬픔이 한 덩어리로 엉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빛은 더 희미해졌습니다. 천장의 전구 하나가 깜빡이며 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또 다른 다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 모두 각자의 상처와 배신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많다고 덜 아픈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돈도 집도 아들도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아직 남은 게 하나 있다고. 서로의 숨결,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은 바람처럼 흘러 제 가슴 속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쪽방의 불빛 아래 우리는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않는 공간 속에서 서로의 눈빛만이 마지막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쪽방에서의 생활이 몇 달쯤 흘렀을까요? 계절은 변했고 벽에 맺히던 습기는 더 진해졌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공기는 방 안에 갇혀 숨을 막았고 선풍기조차 버거운 열기를 흩뜨리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고 아내는 한밤중에도 부채를 흔들어 제 얼굴을 식혀주곤 했습니다. 그 부채질에 담긴 애틋함이 고마우면서도 그 손이 이제는 점점 더 마르고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저는 그 손마저 놓아버리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가끔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뜨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대개 광고나 잘못 걸린 전화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조금씩 더 어두워졌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사진첩을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웃고 있던 모습 앞에서 눈을 오래 멈추고 손끝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밝게 웃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머문다는 곳을 어렵게 알아내고 전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낡은 건물 앞에 서니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낯설미 먼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불편함을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돈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집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지금 쪽방에서 살고 있다.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냐?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알아서 사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멀어지고 눈앞에 아들이 낯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참아온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조금씩 잃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는 어둠 같았습니다. 전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모두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내밀었지만 그것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좁음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벽은 우리를 더 세게 조여왔고 천장은 더 낮아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우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부모였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였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이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더라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고. 돈은 사라지고 집은 무너졌지만 아직 이 작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호흡이 남아있다고. 그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안, 버려진 믿음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그러나 여전히 서로의 손만은 꼭 붙잡은 채로. 겨울은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손님이었습니다. 쪽방의 얇은 벽은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은 늘 서늘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흰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전기 히터 하나가 구석에서 붉게 빛났지만 그 빛은 방 전체를 덮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낡은 이불 두 장을 겹쳐 덮었지만 밤마다 손이 시려워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기보다는 더 차갑게 느껴질 때면 저는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축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매달 들어오는 소액의 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금으로는 방세와 공과 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밥상 위에 오르는 반찬은 점점 줄어들었고 김치와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틸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자꾸 제 몫을 덜어내며 제 그릇에 더 담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아내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배보다 그녀의 손이 더 고팠다는 걸요. 하루는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몇 알을 털어 죽을 쑤어 먹었지만 그마저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서성이다가 무료 급식소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장갑도 없이 손을 비벼가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줄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얼굴, 굶주림을 참고 제게 미소를 건네려 애쓰는 얼굴. 저는 결국 줄 끝에 섰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손에 놓였을 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다가 이내 내려놓고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더 드세요. 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 한 술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국물은 오히려 제 목을 더 뜨겁게 태웠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쓰라린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고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얇은 벽은 바람도 막지 못하면서 타인의 신음만은 고스란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잠결에 자꾸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려 했지만 제 손마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마지막 난로처럼 의지처가 되었지만 그 불씨는 너무도 약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물을 데우다 갑자기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부축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동네 의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오래된 영양실조와 추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약 몇 봉지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제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이 없어 약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우리가 여기서라도 살아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제 목소리 속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가 희미한 불빛에 스쳤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고요하게 내렸지만 우리의 삶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허기와 추위,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집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 안에는 여전히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속 겨울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기운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그 기침 소리는 제 귀를 날마다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 허브차 흉내를 내어 내밀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다시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다닌다는 사무실 앞에서, 또 한 번은 그가 종종 드나든다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금 남아있던 희망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의 잔해가 제 가슴에 쌓여갈수록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말쑥해진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여유로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듯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식당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그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더 이상 서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걸까? 아내는 눈물이 고인 채 물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돈은 어떻게 된 거니?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아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도 손 쓸 수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산산이 조각나 바닥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아내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했지만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말없이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대답은 너무 늦었고 모든 길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조차 서로를 붙잡는 힘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부모란 무엇일까? 자식이 등을 돌려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부모의 운명일까? 그러나 동시에 아들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질문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어둠만이 방 안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뒤척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결심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이미 그는 우리를 먼저 포기했으니 어쩌면 그것이 남은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들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쌀을 아껴 먹고 서로의 체온을 지키며 좁은 방 안에서도 작은 웃음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마저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아들의 웃음,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 그것들이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맴돌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져 우리의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봄이 다가왔지만 우리의 방 안에는 여전히 겨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스며들지 못했고 맞은편 건물 벽에 막혀 희미한 빛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쪽방촌 골목에는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빈 캔을 주워 모으는 노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비틀거리며 욕설을 퍼붓는 사내, 그리고 낡은 구두를 고치며 하루를 버티는 이들. 모두가 무언가를 잃고
남은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한 조각 그림자로 섞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기침이 더 잦아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 그녀의 기침 소리가 퍼질 때마다 제 가슴은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일부러 밖으로 나가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그 기침은 제 귓가에 따라 붙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져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쥐곤 했습니다. 그 손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릴 힘조차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빛만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했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믿음마저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우리에게 따뜻한 국과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기국이 나왔으니 든든히 드시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웃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눈물겨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배부르게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국을 다 마시고 나서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세상은 버틸 만한 곳인가 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쪽방의 생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견딜 수 있었지만 고립과 외로움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섞을 사람이 아내뿐이었고 그녀조차 아플 때면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때때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괜찮지 않다는 외침이 요동쳤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돼요. 그 순간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자 동시에 다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좁은 길을 비추었고 우리 방 창문에도 그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작고 흔들렸지만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쪽방의 여름은 계절의 따스함이 아니라 벌처럼 쏘아대는 열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낮 동안 방은 찜통이 되었고 밤이 되어도 공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위 속에서 자주 숨이 가빠졌습니다.
부채로는 도저히 열기를 막을 수 없었고 선풍기는 밤새도록 돌아가며 쇳소리만 더 크게 냈습니다. 그녀는 자주 창가에 앉아 한숨을 쉬었고 저는 옆에서 그 한숨을 함께 삼켰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도 좁아졌습니다. 방 하나와 좁은 골목, 그리고 서로의 얼굴이 전부였습니다. 세상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하루를 버티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집이라는 것을. 집이란 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과 눈빛으로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 돌아왔네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흘려보낸 세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집도 돈도 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낡은 집 마당으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따스했고 그 웃음은 모든 것을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삐걱대는 전구와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지켜내야 한다고. 날마다 무료 급식소를 찾고 조금이라도 아내를 위해 음식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약해져 갔지만 제 앞에서만은 웃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름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불러주는 목소리가 서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함께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마지막에 남은 단 한 가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숨결을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서로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벽은 낡았고 창문은 빛을 막았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저택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보다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날들이 서로의 품 안에서 이어진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집도 아들도 모두 떠났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내렸습니다. 여름비는 지붕을 두드리며 방 안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벽이나 지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둘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가 마지막 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비록 쪽방촌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오직 서로의 마음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쪽방의 여름은 계절의 따스함이 아니라 벌처럼 쏘아대는 열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낮 동안 방은 찜통이 되었고 밤이 되어도 공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위 속에서 자주 숨이 가빠졌습니다. 부채로는 도저히 열기를 막을 수 없었고 선풍기는 밤새도록 돌아가며
쇳소리만 더 크게 냈습니다. 그녀는 자주 창가에 앉아 한숨을 쉬었고 저는 옆에서 그 한숨을 함께 삼켰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 돌아왔네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흘려보낸 세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집도 돈도 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낡은 집 마당으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따스했고 그 웃음은 모든 것을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삐걱대는 전구와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다시 지켜내야 한다고. 날마다 무료 급식소를 찾고 조금이라도 아내를 위해 음식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약해져 갔지만 제 앞에서만은 웃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름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불러주는 목소리가 서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숨결을 들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아직 서로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벽은 낡았고 창문은 빛을 막았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저택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보다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날들이 서로의 품 안에서 이어진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집도 아들도 모두 떠났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내렸습니다. 여름비는 지붕을 두드리며 방 안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벽이나 지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둘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가 마지막 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비록 쪽방촌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오직 서로의 마음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결국 돈도 집도 심지어 아들마저 잃었지만 마지막에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마지막 집이야. 이보다 더 큰 울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